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최하는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국제법의 역할 학술회의 둘째 날, 전부 이제 첫째 날부터 세워서 제4세션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 근거적 의견 세션을 진행하게 된 박배근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학술회의가 얼마나 의의 깊고 중요한 학술회의인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중요한 학술회의에서 제가 좌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회의를 잘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또 저를 좌장으로 불러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기조연설을 하신 이건강 교수님께서 과거에 저와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시면서 지구에 열이 얼마나 갇히고 있냐, 온난화 현상이라는 게 과학적 수치, 탄소 배기량 이런 것 가지고 실감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실감 나도록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2021년에 연합뉴스에 놓은 기사를 보니까 1초에 지구에 갇히는 열량이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 4개, 그러면 하루에 이게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억 2,600만 개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열이 좀 덜 갇혔기 때문에 열 에너지 균형, 지구의 열 에너지 균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균형상 갇히는 열이 좀 더 적었는데 지난 14년간 이때 기사로 2배로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 갇히는 열, 이건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78억의 인구가 전기 주전자를 200대를 동시에 끓이는 양의 열이 갇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의 90%가 해양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해양에 관해서 지구 전체의 기후 체계뿐만 아니라 그 기후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해양 환경이라든지 인류의 바다 이용 이런 것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판이나 법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중요한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그러한 움직임의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을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키오스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법 연구부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조원 박사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3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매우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집 15페이지 재진 양력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훈 박사님. 네, 어제 질문도 해주시고 하신 최창민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모영동 박사님, 역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에 계십니다. 대개 발표자께서 이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발표하시고 패널께 각 10분 정도의 코멘트나 질의 시간을 드리고, 남는 시간은 발표자의 응답, 그리고 우리 플로어에도 청중께도 질의나 코멘트의 기회, 이런 것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조원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원래도 읽어봤어야 되는 판례이지만 발표를 맡게 돼서 더 열심히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느꼈던 소회를 소회라기보다는 이 판례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고 또 가능한 상세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저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 판례에서 다뤄야 될 쟁점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 발표 시간을 통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번 사건 권고적 의견을 간략하게 개요 중심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서 제가 느꼈던 생각이나 견해, 그리고 발표에서는 차마 다루지 못했던 재판관 소수 의견과 관련된 내용들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절차적 쟁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2023년 3월 29일 유엔 총회가 결의 제77-276호로 ICJ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들의 의무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면서 개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ICJ는 올해 7월 23일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요건 모두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합의로서 견해로서 권고적 의견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관할권과 재량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사건 ICJ는 유엔 헌장 제96조는 총회가 ICJ에 어떠한 법적 질의도 제기할 수 있다, 권고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유엔 총회가 이번 사건에서 제기한 두 가지 질문이 모두 법적 질의에 해당한다, 법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량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일단 ICJ는 권고적 의견에 대한 답변은 유엔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참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총 132개의 국가가 공동 제안국으로 발의한 결의안이 특히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ICJ는 이 사건에 자신이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공통된 이해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역시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고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ICJ는 이번 사건이 나오게 된 일반적인 배경과 과학적 측면에서의 배경도 함께 제시를 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린 데 제약이 있어서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ICJ가 파악한 이번 사건에서 유엔 총회가 제기한 두 가지 질문의 범위와 의미입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서 유엔 총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의를 제기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들이 기후체계와 다른 환경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상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국가들이 그들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의해 기후체계와 환경의 다른 요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기후변화 영향에 특히 취약한 국가들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민과 개인들에 대한 법적 결과를 포함해서 견해를 밝혀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청된 두 가지 질의와 관련하여서 ICJ는 일단 이 두 가지의 질의가 모두 상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J로서는 먼저 기후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한 국가들의 의무를 식별하고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결과를 식별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자신에게 요청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자신이 내리게 할 판단의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행위로 귀결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의 모든 자기와 부자기를 아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지리적 영역적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유엔 총회가 제기한 질의 자체가 특정한 지리적 혹은 영토적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였고요. 특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인간활동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은 지구적 범위로서 제기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ICJ는 관련한 국가들의 의무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또는 그러한 특정한 위반이 발생했을 시점에 국가가 발효 중인 의무에 구속되어 있었는지 이와 관계된 문제들은 결국 국가 책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때 관련이 된다고 보았는데요. ICJ는 다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견해를 내리는 것은 이번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CJ가 판단한 첫 번째 질문의 의미와 범위입니다. 일단 ICJ는 이번 사건에 제기된 총회의 의도가 모든 국제법 체계 하에서 국가들에게 부여된 의무에 대해서 견해를 내려달라라는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국제법의 특정한 연원이나 영역에 국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ICJ는 자신이 법원으로서 sub specie legisferenda, 즉 어떤 법률이 형성될 것임을 전제하거나 기대하여 판결을 내려줄 수는 없고 이러한 제한은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에 내재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단 ICJ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법적 결과란 곧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식별한 의무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고요. 특히 이 두 번째 질의에 숨겨진 의도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행위로 기후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에 따른 책임 문제를 식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특정 국가들의 국가 책임을 판단하거나 식별하는 것 역시 본 사건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ICJ는 특별히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정한 법적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요청되진 않았다라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도 ICJ는 일부 국가들이 지리적 사정과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직면하거나 직면하게 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을 인지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과 관련된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1차적 규범에 의해 다뤄질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다라고 하여 주었습니다. 나아가서 특정한 개인이 국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와 관련한 질문 역시도 관련된 1차적 규범에 의해 판단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ICJ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을 게시하게 된 유엔 총회 결의에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은 다음에 다양한 국제법 규칙들을 고려하여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CJ는 유엔 총회가 제기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국제법규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선 첫 번째로 유엔 헌장과 UNFCCC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조약들 그리고 유엔 해양법약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적용 법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환경 조약들도 관련성을 가진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고요. 특히 관습국제법 규칙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의무가 관련성을 가진다라고 하였는데 첫 번째는 심각한 환경 피해 방지 의무였고 두 번째는 환경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 심각한 환경 피해 방지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 의무 자체가 상당한 주의 의무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은 기후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할 만큼 엄격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주의 의무는 단순히 관련된 법이나 정책을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이외에도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특정 수준의 경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서 ICJ는 환경보호와 인권보호 사이의 상호 의존성에 주목하면서 국제인권법상 규칙들 역시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적용법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ICJ는 기후변화 관련한 조약을 해석하거나 관습국제법상 규칙의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서 지침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도 확인을 해 주었는데요. 이때 관련성을 가지는 원칙들로 언급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그리고 실정법 내에서 적절한 해결을 도출한다는 의미로서의 형평의 원칙,
세대 간 형평의 원칙, 그리고 리우 선언 제15원칙에 바탕을 둔 사전주의적 접근 내지는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ICJ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는 이 원칙에 대한 관념이 직접적인 국가가 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라고 하면서 이 원칙은 이번 권고조약의 목적상 적용 가능한 법규로서 판단될 수 없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아울러서 일각에서 제기된 특별법 우선 원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ICJ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조약들이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다른 규칙들 적용에 우선한다라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첫 번째 ICJ는 기후변화 조약상 국가들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의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단 첫째로 ICJ는 과연 이러한 기후변화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들이 행위 의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결과 의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ICJ는 이 둘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의무들은 행위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한 결과 의무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 혹은 각각의 의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기후변화 조약상 의무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규칙으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명시하였는데요. 특히 이 협약 제31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문맥과 함께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 규칙이나 당사국 간 후속 합의 내지는 후속 관행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었던 UNFCCC와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사의 관계가 후법 원칙 혹은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우선 첫 번째로 ICJ는 UNFCCC상 국가들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의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여기는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CJ가 첫 번째로 주목한 의무는 완화 의무였고요. 이에 더해서 적응 의무와 협력과 지원 의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토의정서상 국가들이 부담하는 의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ICJ는 교토의정서 3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축 의무에 특히 주목을 하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토의정서상 공약기간은 2020년 이후의 공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는 과거 설정된 이와 같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들의 감축 목표 이행 평가를 위한 조항으로서 여전히 교토의정서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음은 파리협정입니다. 일단 파리협정과 관련하여서 ICJ는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표에 주목을 하였는데요. 제2조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전 대비 2도씨보다 현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ICJ는 제2조와 관련하여서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1.5도씨 목표는 그저 추가적인 노력 달성을 위한 수치가 아니라 도리어 현 시점 파리협정상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당사국 간 합의된 목표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파리협정상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의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ICJ가 판단을 내린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한 규정이 되어 있는 완화 의무와 적응 의무 그리고 협력의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CJ는 관습국제법상 국가들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환경피해 방지 의무인데요. ICJ는 이 심각한 환경피해 방지 의무는 우선 첫째, 방지하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피해 위험성, 그리고 둘째,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의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심각한 환경피해 위험성과 관련하여서 ICJ는 어떠한 활동이 심각한 피해 위험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과 그의 심각성이 함께 판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개연성이나 심각성이 높게 평가가 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주의 기준도 덩달아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ICJ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 방지 의무는 상당한 주의를 다해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국가들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 관련한 국제법 규칙과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 국가별 상해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사전주의적 접근 또는 원칙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 위험성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들 간에서 신의 성실히 이들에게 통보를 하고 이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ICJ는 협력의 의무 또한 관습국제법상 국가들에게 부여되는 구체적인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J는 조약상 의무와 관습국제법상 의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ICJ는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를 가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조약의 경우에는 당사국 간 적용되는 다른 국제법 규칙, 여기에는 관습국제법을 포함하여서 이러한 다른 국제법 규칙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반대로 조약은 관습국제법상 내용을 확인하거나 결정하거나 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관습국제법 다음으로 ICJ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기후체계를 보호한다는 국가들의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 다른 환경조약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때 살펴본 조약은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일단 ICJ는 먼저 저희가 어제 최유진 박사께서 잘 소개해 주신 아이틀로스의 권고적 의견에 주목을 하면서 해양법적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단 ICJ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 유엔 해양법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ICJ는 유엔 해양법약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는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온실가스 배출의 맥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제12부 사항 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국가들의 구체적인 의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음은 해양법과 관련한 사안인데요.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일단 ICJ는 먼저 유엔 해양법약이 연안국들에게 기선이나 각 수역 바깥 한계에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고 기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ICJ는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들이 이미 기탁되거나 공표된 정보의 최신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곧 이미 공표되고 기탁된 정보에 입각한 기선이나 각 해역 바깥 한계라면 해안선의 물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사실상 공인해 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가의 구성 요소의 완전한 소실, 예컨대 영토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러한 구성 요소 완전한 소실이 필연적으로 그 국가의 국가성 상실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마지막으로 ICJ는 국제인권조약상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ICJ는 국가들이 국제인권법화, 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기후변화의 맥락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권의 향유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고, 이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로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는 생명권, 건강권,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사생활, 가정, 주거 보호의 권리, 여성의 권리, 아동권, 원주민의 권리였습니다. 이어서 ICJ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의 권리에 대해서 이것이 유엔총회 결의 제2498호와 1972년 스톡홀름 선언, 리우 선언 제1원칙 등 여러 국제적인 문서와 그리고 10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의 헌법이나 국내법,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 결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우라면 그러한 관련한 인권조약의 당사국들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CA는 인권조약의 역의 적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일단 ICJ는 그 당사국 영토 밖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이 그 국가의 통제나 관할권이 행사되는 곳이라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원칙적으로 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관련된 규범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IC의 답변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ICA가 식별한 적용 법규는 관습국제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ILC의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에도 주목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적용 법규에 대해 판단을 내리면서 ICJ는 국가책임과 관련하여서 기후변화 조약 체계가 일종의 특별법을 구성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맥락에 있어서도 그러한 조약상 의무 위반의 책임이라든지 금전배상이라든지 배상이나 기타 구제수단 등 국가책임에 관한 일반 규칙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ICA는 먼저 첫 번째 기후변화 맥락에서 국가책임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단 ICA는 첫 번째로 기후변화 문제가 가지는 특징에 주목을 하였는데요. ICA는 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행위가 모든 국가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도 모든 국가가 받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기여한 것이나 그로 인해 받는 영향의 정도는 국가별 상이하다라는 점도 함께 판단해 주었는데요. 이어 둘째로 기후변화 맥락에서 국가책임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결국 귀속성의 문제와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도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앞서 절차적 쟁점에서 판단을 내렸던 것과 같이 이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위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곧 국가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본 권고적 의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차 입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ICA는 귀속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ILC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르면 국가의 책임을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는 특정한 자기 또는 부자기가 그 국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ICJ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 이행에 실패하는 경우라면 그 국가에게 국제위법행위가 귀속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ICJ는 현재 쟁점이 되는 국제위법행위는 온실가스 배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앞서 첫 번째 질의의 답변으로서 식별한 의무 위반이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는 사인의 행위 그 자체가 특정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요. 또한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관련될 수 있는 다수의 위반 국가가 존재하면서도 다수의 피해 국가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습국제법상 국가 책임하는 규칙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각의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국제위법행위를 자행한 국가들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원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귀속과 책임의 배분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음은 인과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ICJ는 일단 국가 책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후체계 보호에 관한 위법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필수적인 쟁점은 아니다라고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의 두 가지가 귀속성과 그 행위의 위법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ICJ는 이 인과관계 문제는 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ICJ는 기후체계를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의무 위반, 즉 위법행위와 그 결과로 인한 피해 사이에 충분히 직접적이고 분명한 인과적 관계가 있다면
이때는 배상과 관련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과적 관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 규범과 피해 유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ICA는 국가 위법한 자기 또는 부자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각각의 사례에서 구체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서 ICJ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체계와 다른 환경적 요소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대세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고요. 그렇기에 결국 모든 당사자 혹은 모든 조약의 당사국은 기후변화 조약상 혹은 관련 의무상 그러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법적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 이행에 실패한 국가에 대해서 모든 국가는 혹은 모든 당사국은 국가 책임을 원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는 가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었고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자신만을 위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위법행위의 중단이나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결과에 대해서도 ICJ는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ICJ는 위반된 의무의 유형이나 발생한 피해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법적 결과는 상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능한 결과로서 계속적 실행의 의무라든지 중단의 의무 및 재발 방지의 의무 그리고 배상 의무를 판단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배상 의무와 관련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ICJ는 원상 회복에 관련된 의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ICJ는 환경 피해의 경우 그 피해를 되돌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다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경우 이때의 원상 회복은 손상되거나 파괴된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는 형태를 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금전 배상인데요. ICJ는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피해와 관련하여서 만일 특정한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이에 직접적이고 충분한 인과적 관계가 증명된다면 금전 배상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야기된 피해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금전 배상은 일종의 글로벌 썸, 즉 지구 총량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만족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 만족과 관련하여서는 대상 위반의 성질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형태의 만족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유형으로 유감의 표현이나 공식 사과, 공식 인정, 공식 성명 혹은 국제재판소에서 특정 국가 위법 행위를 판단해 주는 것 등을 만족에 가능한 유형으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판단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여러 다양한 국제재판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판단들을 내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맥락과 흐름 속에서 특히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구이기 때문에 이 ICJ가 내려준 판단은 그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큰 방점을 찍을 정도로 그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권고적 의견이 내려지기 전에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학자들이든 NGO들이든 다양한 이 어떠한 권고적 의견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예상이 또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ICJ가 굉장히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관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대에 충족할 만큼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 기준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되려 좀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판단을 내려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이왕희 교수님께서 권고적 의견의 경우에는 개정 사건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경향성을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오히려 이번 ICJ 권고적 의견에서는 되려 더 신중한 판단을 발견해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감상은
이번 사건에 첨부되었던 재판관 소수 의견을 통해서도 좀 더 잘 부각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토론 때 가능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선이나 연안국 해역의 바깥 한계를 고정한다라는 그 결론 자체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논증이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IC의 검증 과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불확실하고 불충분하고 불친절했다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토론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은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은 박사님 발표 시작할 때 초시계를 딱 켰는데 지금 29분 59초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 발표자는 정말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만 미리 들었으면 그 긴 의견 안 읽어도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겠다. 그런 상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면 패널 세 분께 질문, 코멘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네, 민용 박사님부터 해주시죠. 시간은 각각 10분입니다. 네, 점심 식사하시고 좀 졸리는 시간인데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이제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토론할 내용은 주로 이제 어차피 이제 ICJ가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이제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듀 딜리전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상당한 주의 의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파리 협정의 이제 관련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 만족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부 책임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NDC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정부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부 책임에 대한 이제 다수의 개별 국가 이제 국내 소송들은 이제 파리 협정이나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이제 근거들을 이제 국가 의무 또는 이제 국가 책임으로 직접 또는 원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부족한 부분, 특히 이제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이제 배상 부분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열거를 해주고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배상 책임이 어떤 사건에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은데 예시적으로만 열거해서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리고 이제 듀딜리전스에 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6가지로 그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ICJ 권고적 의견은 이제 파리 협정상 1.5도씨 기준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주요 온도 목표로 당사국들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국가들이 1.5도씨냐 2도씨냐에 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읽었던 이제 ICJ의 권고적 의견은 이제 1.5도씨 한계가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유효한 수치적 목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정부가 이제 국가가 어떤 NDC라든가 혹은 UNFCCC 기후변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들을 결정을 할 때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밸류로서 제일 먼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2도씨가 아니라 1.5도씨가 이제 그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ICJ는 UNFCCC와 이제 파리 협정이 단순한 절차적 합의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이제 공고적 의견을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ICJ 공고적 의견은 국가들이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거나 NDC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그 내용이 실제로 한계 온도, 그러니까 1.5도씨가 되겠죠. 한계 온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NDC가 이제 설정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이 제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파리 협정 당사국들을 포함해서 이제 대세적 의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이제 관련국들은 협정에 따른 NDC 설정 시 가능한 최고 수준의 목표를 반영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톡테이크라고 하는 전지구적 이행 점검 결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ICJ 공고적 의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ICJ 공고적 의견은 다수의 국가들이 특정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모든 국가의 누적 배출량과 비교할 때 기후 변화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온실가스 기여는 과학적으로 산정 가능하고 단일 국가의 배출도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보했습니다. 즉 이제 다수의 정부가 자국의 배출량이 미미하고 이를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한 개별 국가의 책임과 연계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한 것에 반해서 ICJ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기여는 개별 단위로 지역별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ICJ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것과 관련해서 ICJ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국제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아까 이제 우리 조은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감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감시 조치를 역사적 의무와 CBDR/RC 그리고 지구 한계 온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효과를 가지도록 취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 책임법상 국제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설시를 한 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ICJ 공고적 의견은 국내 및 많은 지역 법원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 소송을 이제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의무가 기후 변화 영향에도 적용됨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제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 국제인권법 등 인권 침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단체, 지역 사회가 이제 주요 쟁점과 법적 근거에 있어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ICJ 공고적 의견이 국가들이 인권 의무 이행 시 국제적 기후 변화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확인한 바를 고려할 때 향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노력 정책을 실패할 때에 이는 인권 침해로 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ICJ 공고적 의견은 환경권이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 이제 프리커서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국 관할권 하의 개인 단체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함으로써 생명권 등 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면은 국가의 정책 실패가 국제 위법 행위로 기결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다소 아쉬운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ICJ가 이번 공고적 의견을 통해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보다 좀 구체적인 국제 인권법의 적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어떤 이제 논문이나 혹은 다른 이제 법률가들이 쓴 사설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UNGP라든가 여기 이제 백범석 교수님도 계시긴 한데 UNGP의 이제 적용 여부라든가 혹은 이제 기업들을 이제 감찰 혹은 감시할 때에 이제 국가의 듀 딜리전스가 어느 정도 적용돼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이제 설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ICJ는 이제 거기에서는 그치고 그 앞에서 이제 파리 협정이 이제 구체적인 기준들로서 어떻게 이제 듀딜리전스로서 적용될 수 있는지 이제 스트링전트 듀딜리전스죠.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ICJ의 공고적 의견은 미래 세대 이익과
행위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관습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검토 이행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형평적 고려 사항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뭐 환경목박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미래 세대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최창민 변호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헌재 재판에서도 작년에 나온 헌재 재판에서도 이제 미래 세대에 관한 이제 그 이익을 어떻게 고려할 건지에 관해서 고려를 하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서 어느 범위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아시는 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CJ 공고적 의견은 기후 의무를 위반한 국가가 이제 국가체인법 하에서 규정된 모든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들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책임법 초안을 근거로 해서 예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귀속 및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소송 전문가이신 뭐 최창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개별 사건에서만 다룰 수 있는 거라서 그래도 충분히 이제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제 ICJ가 이제 그 기준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런던 정경대에서 이제 올해 이제 스냅샷 보고서 이제 기후 변화 소송에 관련된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1986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 소송 이제 국제 이런 공고적 의견을 포함해서 이제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전 세계 60개국에서 2,967건이 현재 이제 진행되었거나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미국이 제일 많은 1,899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제 금전적 배상이라든가 혹은 보상과 관련된 거는 거의 이제 80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죠.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ICJ 재판, 그러니까 ICJ에서 금전 배상이라든가 모든 이제 배상, 그러니까 이제 법적 결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모든 법적 결과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 뭐 이런 이제 금전적 보상에 관한 그런 이제 소송이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이 부분들이 이제 전부 정부에 관한 이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함의를 찾아본다 하면은 환경부에서 이제 다음 주 올해 2025년에 이제 2차 NDC를 9월까지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150개국이 아직 등록을 안 했고 현재 25개국 어제 확인했을 때는 25개국만 확인을 맞나요? 정확히 20여 개국만 지금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50여 개국이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의 전체 75%에 해당하는 국가들인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아직 제출 안 했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이제 해양수산 분야 2050년 탄소 중립 로드맵을 일단은 이제 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들을. 뭐 부문으로 나누면 국내 해운 부분, 수산어촌,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항만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이제 해양수산 분야 2050 이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이제 제정을 할 때에 실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만 들었고 어떻게 설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실제 부분 이제 그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저탄소 선박을 개발한다라거나 혹은 무탄소 선박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어선업을 효율화한다라거나 혹은 연안 습지 식생을 보관한다 이게 되게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NDC와 어떻게 연계될 건지에 관해서는 또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ICJ 재판에서 ICJ 이제 공고적 의견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국가가 이런 정책을 설정을 할 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EIR라든가 그 외에 이제 위험성 평가를 뭐 포서빌리티와
이제 시비리티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이제 해양수산부라든가 해양수산 분야의 종합 이제 환경 기후 변화 정책을 설정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1.5도씨라든가 우리 이제 미래 세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제 좀 정책적으로 거시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지역적인 이제 어떤 개별 사업을 정하기보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께서 이제 이 근거적 의견에 관한 본인의 평가나 뭐 관련된 주장 뭐 이런 것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주로 근거적 의견의 내용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영문 박사님께서도 좀 소개, 뭐 NDC라든지 파리 협정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소개, 그 다음에 발표에 대한 비판이나 뭐 코멘트라기보다는 근거적 의견 자체에 대한 아쉬움, 부족한 부분 뭐 이런 거 지적이 있고, 특히 KMI에 지금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NDC하고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관련성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기하신 그런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 뭐 이런 것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이제 패널로 최창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입니다. 저는 ICJ 권고적 의견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ICJ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결국 국가의 의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크게 적응 의무, 완화 의무, 적응 의무, 협력 의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완화 의무, 감축 의무에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한 것 같고요. 이 감축 의무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NDC로 표현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이 NDC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감축 조치, 이렇게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문에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놓았는데, 오늘은 일단 NDC에 집중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국내 감축 조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NDC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현행 우리나라의 NDC가 어떻게 결정되었고 이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2030 NDC는 이른바 이제 선형 감축 경로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선형 감축 경로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NDC의 기준 연도는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배출량이 있고 그 배출 정점이겠죠.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있습니다. 이때는 배출량이 0이겠죠. 이 두 배출량을 직선으로 긋고 중간 지점에 감축 목표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2030 NDC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게 되는 IPCC가 제시하고 캅에서 공인한 전지구적 감축 경로 1.5도를 달성하기 위한 그 감축 경로에 비해서 약 9%포인트 가까이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 기관들은 어떤 평가를 하냐면, 가령 이제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곳에서는 highly insufficient하다, 상당히 불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을 온난화 수준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다른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면 온난화가 3도에서 4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는 전 세계 각국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어떤 순위를 매기는 CCPI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인데, 이들은 이제 67개국에 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63위에 있습니다. 63위에 있는데 밑에 있는 4개 국가가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란입니다. 다 산유국들이죠. 그러니까 비산유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꼴찌인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ICJ 권고적 의견이 중요하게 얘기한 하나의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 그 자체가 국제 위법 행위라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상
지켜야 하는 감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제 국제 위법 행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지수가 비산유국 중에 꼴찌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만들어낸 결과가 어떠냐면, 짧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IPCC가 가장 가성비 좋은 감축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풍력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비중에서도 그렇고 2030년 목표도 그렇고 다 OECD 꼴찌입니다. 전기차 비중도 G7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입니다. 밑에 일본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Q&A 과정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감축 조치 중에 핵심적인 게 배추권 거래제인데, 이 배추권 거래제도 NDC랑 연동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배추권 가격이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게 어떤 결과를 미치냐면, 우리나라의 다배출 업종, 뭐 철강, 화학, 뭐 정유 이런 것, 그리고 탈탄소 기술, CCS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기후테크의 질적인 수준이라든지 양적 수준이 다 주요국 대비 최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G7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탄소 집약도가 지금 가장 높은데 그 개선 속도는 가장 느린 상황입니다. 탈탄소 전환의 어떤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NDC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헌재가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를 정하라고 하면서 이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조건,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 ICJ 권고적 의견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ICJ는 NDC를 설정할 국가의 재량은 제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이 되냐? 1.5도 목표를 집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CBDRRC 원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가 어땠는지를 또 우리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으로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는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이 온난화 수준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비례를 하는데, 그러니까 1.5도로 우리가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지구적 탄소예산이라고 하죠. 이 탄소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현행 2030 NDC들로 인해서. 그래서 UNFCCC 사무국에서는 2030 NDC를 상향하든지 초과 달성하든지 둘 다 해야 한다라는 이런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더해서 IPCC가 제시하고 카비 공인한 전지구적 감축 경로를 우리가 또 중요한 국제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평균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60% 감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기준 연도가 바꾸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바꾸면 61.2% 수준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가 남은 숙제인데, 여기서 CBDRRC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CBDRRC 원칙은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한 나라가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더욱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있어서는 흔히 현재 배출량 비중과 누적 배출량 비중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현재 배출량 비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연간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5위, GDP당 배출량 8위로 현재 배출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적 배출량에 있어서도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 비중은 OECD 중에서 8위입니다. 근데 이 누적 배출량의 산정 시점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1850년부터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점이죠. 근데 저는 ICJ 권고적 의견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인콘크레토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그 레퍼런스를 제시를 합니다. 세 가지 레퍼런스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불소급성 원칙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된 또 이제 발효된 1990년대 시점 앞으로 앞당길 수는 없겠죠. 그 불소급성을 따지자면.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관습법 원칙이 정립된 시점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ICJ 권고적 의견에서도 인용된 몇 그 사례들로 보면 1940년대 그런 주요한 사건에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지 않을 의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는 인간이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것이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한 시점을 하나로 또 지표로 얘기하는데 이건 IPCC가 대략 1960에서 70년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년, 60년, 90년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누적 배출량 비중은 사실 1850년에서 1950년까지는 배출량이 거의 없다가 195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90년 이후로는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한 지난 25년 정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7% 수준인데 이 세 가지 지표는 우리나라의 불리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50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우리가 이런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역량에 대해서도 유엔 개발 계획의 유엔의 통계국의 그 선진국 개도국 분류라든지 세계은행의 소득 수준 분류, 유엔 개발 계획의 인간 개발 지수 같은 것들을 이름 참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 IPCC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선진국 또는 최고 등급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전 세계 평균인 61% 이상으로는 NDC가 설정되어야 이 ICJ 권고적 의견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짧게 첨언을 하자면 이것이 이제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지만 작년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하냐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1.5도, 2도, 지연 대응, 무대응 4개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1.5도 목표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가 있는데 전환 리스크는 우리가 강하게 대응할수록 강하게 오지만 경제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서 이것은 점차 축소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비례적으로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5도 대응을 하는 게 우리 경제에도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NDC 그리고 장기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는 권리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다 고려했을 때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초기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창민 변호사님께서는 활동가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셔서 우리 현재 한국이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특히 NDC 설정하고 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시면서 얼마나 지금 현실이 한국이 암울한 전지구적인 기후 체계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암울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ICJ의 권고적 의견이 그나마 아무튼 한국으로 하여금 보호 노력을 분발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영동 박사님께 코멘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모영동입니다. 저희 조은 박사와 같이 일하고 있고요. 먼저 훌륭하고 완벽한 발표를 해주신 조은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질문이나 첨언을 할 것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 많은 걸 어떻게 저렇게 잘 정리했는지 아까 조 박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상세히 하지만 간략하게 발표하신다는데 그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권고적 의견이라는 것이 트리티 그러니까 협약을 갖다가 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텍스트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다시 그 해석을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제 글을 썼을 때 독자가 이렇게 읽는 형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왜곡과 그다음에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독자와 작가가 계속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긴 한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권고적 의견이라는 것을 읽은 한 독자로서 제 2편의 권고적 의견한테 바라고 싶은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권고적 의견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권고적 의견이라는 그 이름에서 사실 저는 권고적 의견이 무엇인지 이름만 봐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박배경 교수님께서 한번 어떤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셨는데 자문 의견이 더 명확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문 의견이라고 했을 때 이 문서의 성격이 더 확실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래도 권고적 의견이든 자문 의견이든 이 문서가 가지는 효력은 정말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트리티 협상을 할 때 일국의 정부 대표가 권고적 의견, 자문 의견을 갖다가 인용했을 때 그 권고적 의견의 효력, 지위나 권위에 대해서 반박하는 다른 정부 대표는 없습니다. 자기 나라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그것을 인용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지만 권고적 의견의 그 지위에 대해서, 그런 권위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적 의견, 모든 권고적 의견도 그렇지만 특히 이 권고적 의견의 지위랑 권위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로서 몇 가지 이제 작가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제 토론문에 지금 제가 올려놓은 것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패러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모아놓은 것입니다. 패러그래프를 더 넣고 싶었는데 분량의 제한으로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조 박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염자 부단 원칙입니다. 오염자 부단 원칙을 권고적 의견에서 서술할 때 매우 정밀하고 조심스럽게 논리를 전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반대하겠구나. 왜냐하면 썸으로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프로토 페이스 프린시플을 갖다가 원용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권고적 의견에서는 리오 선언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리오 선언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오 선언을 갖다가 이제 언급한 이유는 리오 선언에서는 내셔널 어서리티를 갖다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당국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각국의 당국들, 그러니까 국내 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제 2번 논리에서 살짝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이제 논리 전개를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프로토 페이스 프린시플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쓰고 그다음에 유해 물질을 쓰는 어떤 특정 섹터에서 하는 것이 되는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프라이빗 섹터에서 쓰는 것이고 특정한 섹터에서 쓰이는 것인데 더해서 클라이밋 체인지 레짐에서는 리플렉트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클라이밋 체인지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사적인 것이고 특정한 곳에서만 사용되는 원칙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고적 의견의 논리가 나오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논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논리 전개를 보면 그러니까 결론에 찬성하기가 싫으신 분이라도 이렇게 그 논리적 전개에 대해서 흠결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텍스트를 이제 지금 만약에 2016년 1월 7일 이후로 가게 되면 이 논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BBNJ 제7조 1항에 보면 프로토 페이스 프린시플을 원칙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썼던 논의 프라이빗 섹터에서만 쓴다. 그 다음에 국가 간 관계에서는 인용되지 않는다는 그 두 개의 논리적 블락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다시 플로트 베이스 프린시플을 갖다가 권고적 의견에서 서술하실 때는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부분은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의 구별에 관한 것입니다. 170 패러 170으로 보면 권고적 의견 ICJ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의 구별은 유용하다. 하지만 완벽히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로 공존하기도 한다라고 서술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트위스트가 더 일어납니다. 하지만 행위 의무는 국제 의무 이행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행위 의무는 무엇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러그래프 208에 가면 다음과 같이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를 갖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저희한테 예를 들어주는데요. 첫 번째로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결과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완화라는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결과에 있고 결과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을 그냥 채택하는 것은 여기서 mere formalit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제 서술을 합니다. 이게 패러그래프 208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결과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패러 235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NDC를 준비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메인테인하는 것은 절차적인 성격이다. In nature. 그러므로 결과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앞에서는 포멀리티에 한정되면 결과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마치 포멀리티는 행위 의무인 것처럼 이제 서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입장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걸 결과 의무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successive NDC, 그러니까 지속적인 NDC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결과로 본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346, 347 패러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염의 감소 통제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에 말한 걸 이렇게 들으면 오염 방지라는 결과를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결과 의무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행위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염의 방지를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약간 저는 다른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ICJ가 얘기하는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351, 패러 351에 가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웅클로스 197조를 들면서 해양환경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국제 규칙 기준 실행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협력은 여기서 행위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협력이 과연 행위일까 결과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한테는 협력은 행위보다 결과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과 의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다시 행위 의무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이 드는 것이 그러면 웅클로스 194조 1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94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이를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한다는 것을 의무로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346에서 347 패러를 생각하면 이거는 행위 의무로 보이거든요. 모든 수단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208, 그러니까 해양환경 오염 방지 감소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결과 의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정말 저희한테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은 박사님이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짧게 부탁인데, harm이라는 용어가 이 ICJ 권고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의견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harm과 damage가 섞여서 이제 손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njury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제법의 원류를 올라가면 그로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injury의 결과가 damage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로마법에서도 damage는 injury의 결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편에서는 요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영동 박사님 감사합니다. 대개 모영동 박사님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국제법 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후 변화 자체의 이 ICJ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에 나와 있는 기후 변화를 이제 지구 기후 체계를 보호한다 하는 거, 온도를 안 높인다는 거, 이런 관점보다는 그래도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ICJ인데 법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잘 정돈된 그런 논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오염자 부담 원칙은 여러 가지 환경 원칙 중에 적용법규에서 배제한 것, 이런 것의 문제성을 특히 BBNJ하고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이 적용법규에서 배제될 수 없다 하는 점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의무의 분류, 결과 의무냐 행위 의무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석연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또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발표자 조은 박사님께서 민영 박사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모영동 박사님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이론적 문제들 이런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판결이 나오고 키오스트에서 이제 판례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저도 연구에 참석하기 위하여 읽어보니까 저도 의문스러웠던 것은, 여기 이제 의무를 나타낸 말로 duty하고 obligation이 쓰이고 있습니다. obligation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거기에 duty와 obligation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긴 했는데 그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분 선생님들 토론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오히려 발표를 청해 들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민영호 박사님께서 주신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제가 딱히 첨언할 게 없습니다. 제가 박사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창미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특히 ND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더 깊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주신 건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건 질문의 답변은 아니고요. 사실 이번 거고적 사건이 게시되었을 때 학자들 중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제법의 원칙에 대한 판단이 좀 전향적으로 내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제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학자들이 있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특히 ICJ는 지난 2019년 차고스 분리 법적 결과 관련한 권고적 의견 사건부터를 기점으로는 이 시제법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특히 이제 제 교과서에 나오는 제2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점차 내려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이번 권고적 의견 사건에서도 조금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발표문에도 일반 배경으로 소개를 했지만
이번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을 1960년대 후반까지 가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일반적 배경을 소개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건대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기후 체계를 보호하는 국가들의 의무가 일종은 구체화된 것으로서 보고 싶어서 구태여 끼워놓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다만 여전히 시세보호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줘야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비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주디셜 어보이던스라고. 네, 이러한 쟁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모영동 박사님께서 주신 일단 첫 번째 폴루터 페이스 프린시플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저도 박사님께서 주신 생각과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왜 이제 이번 권고자 의견 사건 다수 의견에서 폴루터 페이스 프린시플 원칙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발효된 이제 곧 발효가 되게 될 비벤지 협정에는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적용 법규로서 고려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제 단편적인 생각은 만약에 폴루터 페이스 프린시플을 이번 사건에서 적용 법규로 고려한다면 결국은 폴루터가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폴루터가 누구인지 식별을 한다면 그 폴루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기 때문에 좀 자제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소수 의견 중에 이제 세븐틴대 재판관 소수 의견인데, 재판관은 직접적으로 이 선진국들을 폴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 의견 제 5단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limate justice requires, at the very least, a recognition that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the major polluters라고 하면서 polluters를 괄호 열고 constituting a small number of developed or industrialized countri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븐틴 재판관 같은 경우는 폴루터 페이스 프린시플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얘들은 이 국가들이 폴루터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공격적인 혹은 전향적인 진보적인 판단이 다수 의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주셨던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사실 저도 같은 감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가 구분되지만 또 구분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측면에서 좀 모호하다라고 보았는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특정한 1차적인 규범이 어떠한 행위를 주문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행위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행위를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특정한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 의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유엔의 형법약 제194조 1조는 저는 행위 의무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후반부에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해야 한다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으로는 특정한 행위를 취해야 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 의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럼 사실 이번 권고자 의견에서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를 구분해 주는데 좀 상세히 판단기준을 내려주긴 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파리 협정 제4조 2항인데요. 파리 협정 제4조 2항의 경우에는 하나의 조항인데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각 당사자는 달성하고자 하는 차기 국가 결정 기여를 준비하고 통보하며 유지한다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ICJ는 결과 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차기 국가 결정 기여를 준비하고 통보하고 유지하니까 그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당사자는 그러한 국가 결정 기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적 완화 조치를 추구한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행위 의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항에 들어있는데 이게 두 개의 복합적인 성격이 담겨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아마 이러한 점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성질 자체로서 구분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항이나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 자체가 결과 의무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행위 의무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를 의미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패널 선생님들 발표자의 대답 여기에 만족하셨습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10분쯤 남은 겁니까? 15분 남은 겁니까? 15분. 그렇군요. 15분 남았습니다. 좀 예전보다 그 플로어에 드리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도 질의 코멘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면 네, 제가 순서를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강 교수님, 네, 두 번째 최지영 교수님. 그렇게 예, 최지영 교수님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권고조 의견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대세적 의무성을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한 국가가 국제 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의무를 지게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나는 위반자이고 그 사람들은 위반을 추궁하는 상대방이 되는데, 과연 이런 이분적 도식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나도 그린하우스 가스를 배출했지만 너도 배출하지 않았니? 라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세적 의무라는 내용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대세적 의무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져야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 얘기는 이번 판례가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강하게 하면 그러니까 스테이트 리스판서블리티가 아니라 로스 앤 데미지야 라고 갈 수밖에 없는 논리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세적 의무성에 대해서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너도 나도 다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대세적 의무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연구가 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건가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돼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에 대한 질문이신 건가요? 모든 패널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강 교수님. 자꾸 발언을 해서 송구스러워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표를 조금 늦게 하려고 제가 최재형 교수님께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의 토론에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 모영동 박사님 토론하신 내용 관련해서 한두 마디 좀 코멘트 겸 질문, 코멘트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창민 변호사님에 대해서 한 질문 하나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 모영동 박사님께서 상당히 날카로운 여러 가지 그 분석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다만 제가 조금 아까 좀 잘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 polluter pays 관련해서는 그 160 문단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그런가 싶어서 봤는데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읽어서 죄송하긴 한데 nor has it been accepted that this principle applies directly in the relations between states. 이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polluter pays principle이 국가들 사이에서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이 accept되지 않았다 하는데, 근데 뒤에 보면은 without having been specified in a treaty, 그러니까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BBNJ는 일단 조약이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관습국제법상, 관습국제법상 조약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관습국제법상 적용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일단 관련된 의견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 관습국제법상 polluter pays principle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도 그것도 따져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의견에서, 이 권고적 의견의 맥락에서 polluter pays principle이 적용된다 관습국제법상, 그래버리면 이미 문제를 다 그냥 컴퍼세이션하고 다 적용된다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IC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라기보다도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참 여기도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틀로스 때도 그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 obligation result, obligation of conduct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냥 간단히 코멘트 든다고 지금 바로 그래서 그냥 정보적 다 하신 얘기긴 하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결국 로베르토 아고가 특별보고자로 작업할 때 보면은 obligations of means하고 obligations of conduct에서 구분이 있었죠. 예, 구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들, 특히 대륙의 민법, 유럽 대륙의 민법 체계에서는 널리 확립된 개념인데 그것이 국제법상 과연 타당한 개념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결국 마지막으로 좀 빠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빠지게 됐다는 것이 뭐 그것이 그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뭐 그런 의식, 그거하고 같이 그런 역사적 사실하고 지금 모 박사님의 코멘트하고 연결지어서 본다고 하면은 뭐 상당히 좀 더 의미 있게 맥락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부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최정민 변호사님의 질문은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특히 그 시간의 문제죠. 시간 문제 얘기하면서 이제 ICC가 세 가지를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관수국제법상으로 1940년대를 말씀하셨는데 1940년대는 아마 거기 보면은 트레일 스멜터 사건 같긴 한데 트레일 스멜터 사건을 우리가 클라이밋 체인지 그런 맥락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좀 들긴 들어서 한번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는 말하자면은 뭡니까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한 시점이 1960년대에서 70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보면은 UNEP가 형성이 된 것이 자체가 그 UNEP하고 그 다음에 WMO가 세계기상기구가 협력해서 IPCC가 만들어진 것이 1988년이어서 1980년대 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언저리에 문서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질문은 그런 기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하고 위법성에 인식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한번 좀 가면 되게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말씀해 주기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건강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국제법 전공자가 들으면 정말 좋은 질문이다, 정말 흥미있다 이런데 국제법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왜 저런 걸 따지고 있지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약간 듭니다. 저는 국제법 전공자이기 때문에 매우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모영돈 박사님한테 대한 코멘트, 이건강 교수님은 그 다음에 최정민 변호사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최지영 교수님 질문은 누구라도 답해 주세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최지영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발표자에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그저 특히 이제 기후 체계나 환경 보호와 관련한 그 중요성이나 관련한 규범들에서 특히 이제 환경 관련한 다자적 조약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사자 간 대대적 의무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저 역시도 그렇게 큰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읽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을 들어보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대적 의무라는 그 개념의 확장이 혹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에 대해서도 저 역시 동의한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근광 교수님 날카로운 지적과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이근광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요. 제가 뒷부분을 좀 자세히 안 읽어봤네요. 그래서 다시 읽어봤더니 그래도 여전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 간의 직접적인 적용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아직까지 읽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의무, 결과 의무 저 오랜만에 너무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보고 아마 진짜 십몇 년 만에 듣는 용어인데 아마 국제법 학자들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왜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지만 사실 그
논의가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obligation of conduct이 됐을 경우랑 obligation of result가 됐을 경우에 각 국가한테 돌아오는 그 의무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최창민 변호사님. 네, 이광래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간적 그 범위와 관련해서 관습국제법의 그 인정 시점, 그 트레이스 매터 사건이 기후 변화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저도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트레이스 매터 사건은 이제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가 국제관습법적으로 인정된 시점인데, 그때 당시에 기후 변화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어떤 과학적 이해가 없었다면 그때부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일단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지칭한 것은, 그러니까 ICJ가 얘기한 이 시점은 온실가스가 인간의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IPCC 5차 보고서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국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제 그 Q&A 시간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CBDRRC 원칙의 CBDR 파트, 책임주의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세 개의 그 시점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1990년이라는 그 UNFCCC의 의무가 발현된 시점과 함께 1850년을 역시 IPCC는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중간에 하나의 시점으로 인간이 그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인식 시점을 1970에서 1960년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미국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커미티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사이언티픽 어드비서리 패널을 통해 워닝을 제공한 그 시점, 이 시점이 196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터에게 보고한 시점이 1979년이고, 이와 관련된 최초의 G7 서밋이 있었던 것이 197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라는 숫자가 이 IPCC가 성립되기 이전, 사실 IPCC가 성립된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기구의 성립으로 나아갔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최초의 어떤 인식 시점을 따졌을 때는 그것보다 좀 더 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영 교수님 답변이 됐을까요? 네. 설명에서 제가 못 읽은 맥락이 있을까 해서 혹시 그 네. 발표하신 분들은 그걸 찾은 게 있나, 그래서 그걸 사실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네. 다 같이 못 찾은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건강 교수님 답변 됐습니까? 네, 아마 다소 불만이 있고 추가 질문이 있어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은희 박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저도 발언을 많이 했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템포럴리티가 사실은 ICJ가 이 권고적 의견에서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다룰 범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국가 책임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최창민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 연도는 사실 그 지금 템포럴리티 관련된 게 두 번 나옵니다. 97번 단락이랑 423번 단락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97번 단락에서 언급할 때는 UN 총회가 요청한 질문의 시적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 UN 총회가 요청한 질문의 시적 범위를 고려할 때는 그 기후 체계 보호에 관한 국가 의무의 결정화와 그 확인에 관한 시간, 그리고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이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당시 유효한 국제 의무에 구속되었는가, 그러니까 당시 유효한 국제 의무가
발효되었는가. 세 번째가 이제 관습국제법이나 조약법상의 의무가 이제 발생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를 얘기했고 이 문제는 결국에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본 권고적 의견의 그 주의적인 그 판단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423번 단락에 가가지고는 또 국가 책임과 관련된 국가 책임의 맥락에서 시제성이 갖고 있는 쟁점이 두 가지가 그 당사국들이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건 당사국들이 제기한 문제를 그냥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국제 의무의 시적 범위.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해당 국가에게 국제 의무가 발생했는가 당시에. 그 두 번째는 국제 의무 위반 행위의 시적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책임 초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행위가 계속적 성격을 가지면 그 행위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계속적 성격이 유지되는 한 책임 추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국가가 있고 복합적 행위도 그 동일한 맥락에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ICJ는 이런 그 시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나 그 최창민 변호사님 발언하신 그 숫자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 같고 최창민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제 과학적인 인식을 했거나 이제 국가들에게 관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구별해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그 민용훈 박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 사건 권고적 의견으로 이제 그 국가 책임 추궁하기가 좀 쉬워지고 사건이 많아지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걸 기대하기 되게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관할권 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 협약이나 이제 파리 협정에도 이제 그 분쟁 해결 제도가 있는데 그 강제관할권 수락선언한 국가가 네덜란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할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가 책임을 ICJ나 국제재판소에 상정해서 그 국가책임 추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어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그 해양법 협약상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강제적 해결 제도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ICJ가 말했던 이런 일반적인 국가 책임을 추궁하는 기후변화 협약 체제에서 사건이 많이 생기기는 좀 어렵지 않고 오히려 국내 소송에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국내 소송이 많아지고 풍부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을 하신 거죠? 네. 누가 대답해야 되나? 네, 민 박사님. 네,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국가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책임 관련된 부분은 이제 관할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국 그리고 각 협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분쟁 해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소송 자체는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보기에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제가 인권과 관련돼서는 이게 좀 이제 많은 이제 국가들이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ICCPR이라든가 두 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국제 관습법처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개인 소송이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이제 가능하고 최근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소송이 아까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여기서 이제 경향들을 보면은 대부분 현재 이제 정부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각 개인이나 단체가 그 정부의 대상으로 이제 가입된 협약이나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 이제 청구 취지나 소송, 그러니까 청구 취지나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했는데 이제 ICJ 권고적 의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고 그다음에 각급 이제 지역 인권법원에서의 이런 이제 국가의 의무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환경 침해라든가 그 환경 침해가 어떻게 인권과 연결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올해까지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향후 이제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제 소송이 조금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 박사님. 네. 그리고 좀 박사님께서 발표자께서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김원희 박사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고 듣다 보니 제가 어제 원래 최유진 박사님 발표 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좀 비슷한 맥락에 있어서 좀 한 가지 그냥 주목해볼 만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유엔 해양법약 235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기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소송에서 외국인이 그 국가를 상대로 혹은 제기하는 소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35조가 조금 이제 국내적으로 기후 소송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35조 2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 관할권 하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인한 손해에 관하여 자국의 법제도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그 밖의 구제를 위한 수단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제 또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해양환경 오염에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특히 해양 쪽과 관련해서 더 촉발될 수 있는 근거로서 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버했습니다. 5분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저도 국제법 전공자라 가지고 오늘 정말 국제법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짧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고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저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이제 전체 그 ICJ Advisory Opinion의 평가인데 우리가 법의 목적은 대개의 경우 어떤 행위에 억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성명하고 그로부터 의무나 권리와 의무를 도출해내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의 억제, 그 억제가 보통은 사회 평화 그다음에 질서를 위한 것이긴 한데 또 사회의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찌되었건 간에 이 모든 것이 결과가 국가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만들도록 적게 내도록 해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 해결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줄이거나 예방하거나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의 억제로 나아가야 되고 그 억제의 가장 좋은 수단이 뭔가 하면은 행위 의무를 정하고 행위 의무나 결과 의무나 간에 의무를 정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결과로 이어지겠냐 하는 겁니다. 아주 일반론으로 이런 의무가 있어요 하는 걸 밝혔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지게 돼요. 책임에 관하여는 거의 관습국제법의 내용이라고 할 만한 ILC의 2001년 초안이 있어요. 초안이 보면 이런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적 의견이고 쟁송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책임을 지는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고 일반론으로 이런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어떤 국가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 그 국가가 책임국이라는 것, 의무를 위반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국을 특정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대세적 의무 위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대세적 의무 위반했을 때는 그 피해국이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의 내용과 피해국 이외의 제3자가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달라지는데 아무튼 그런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그런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논문의 좋은 주제는 될 수 있지만 인간이 직면한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예방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을까? 그 큰 의의를 가지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정치적 결정권자들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결정권자의 이 문제 심각성에 관한 인식에 근거적 의견이 기여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근거적 의견이 의미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키오스트에서 해양법 아카데미 하는데 제가 두 번째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 주제가 기후 변화와 해양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째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권 가지고 이 기후 위기가 진짜 기후 위기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치가들에게 권력을 쥐어줘야 한다. 그 다음에 화폐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그런 기업의 상품을 사고 탄소 발자국을 무지무지 마구마구 남기면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우리 소비자가 퇴출시키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친 키오스트 관련 강의나 판례 연구나 오늘의 학술 회의에서 제가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오늘 많은 그 논문 테마를 얻어가지고 저로서는 매우 수확이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발표자와 좋은 시사성 풍부한 토론을 해주신 세 분 토론자 그리고 패널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고. 네. 그리고 이번 세션의 특수성은 사회자가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해야 할 말을 제가 대신 해야 하는데 4시까지 휴식. 조금 더 느려도 됩니까? 느리면 안 됩니까? 4시 10분까지 휴식하고 그 다음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